구질구질한 생활으로 돌아가기 싫어. 이번이 기회야. 나는 강남 사모님이 될 거야. 모르는 척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화려하지만 거짓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한 여자의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10만 원이나 해?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새빵, 저녁 7시였습니다. 36살의 최수진은 마트 봉투에서 고기를 꺼내다가 남편의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있는 남편 박진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20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에서 수진은 남편 그리고 5살 아들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습기가 차는 반지하였지만 이마저도 전세금 5천만 원을 겨우 마련해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한우 사왔어. 준호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한우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었지만 수진은 그 작은 눈빛에서 부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한우야? 그 돈이면 삼겹살 3kg는 사는데.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요즘 인쇄일이 줄어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애한테 좋은 거 먹여야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도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두 번의 근무 사이에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싶으면 돈을 벌어와야지. 박진우의 말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는데도 한 달에 겨우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유치원 시간에 맞춰 일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도 일해서 번 돈인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우리가 한우 먹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서 준호가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님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5살 아이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 매달 월세 걱정, 공과금 걱정, 먹고 살 걱정만 하며 늙어가는 걸까? TV를 켜니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실과 드라마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진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어차피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준호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동네 작은 국공립 유치원이었지만 학부모들은 저마다 아이 교육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으로 이사 갈 거예요. 초등학교는 좋은 데로 보내야죠. 저희도 영어 유치원 알아보고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하던데. 학부모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면 자신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을 유치원비로 낸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질문을 받은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수진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강남 쪽을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깨끗한 거리, 명품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부모 잘 만난 걸까? 남편을 잘 만난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쇄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적자가 너무 심해. 그럼 어떡해? 다른 일 알아봐야지. 내 나이 38에 뭘 하겠어. 기술도 없는데. 부부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또 잠을 설쳤습니다.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 저희 아이 전학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수지는 강남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한 달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유치원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넓은 로비,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모두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원장 선생님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산 평범한 재킷과 청바지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학부모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이 있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추천서라니.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엄마는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준호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상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진과는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할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봬요. 그 엄마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에게도 말을 걸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수진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아니, 뭔가 속여야 한다고.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명문 유치원 입학 후기, 학부모들의 대화 주제, 강남 엄마들의 생활 패턴,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고 명품 사이트에서 가방 한 개를 샀습니다. 50만 원짜리였습니다.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남편은 알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하필 남편이 봤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안 쓴다고 준 거야. 짝퉁인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 잘 됐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 앞 수진은 새로 산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몇몇 엄마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어머, 그 가방 올해 신상 아니에요? 한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남편이 선물로 사줬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치과 운영해요. 또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인쇄소가 아니라 치과. 수진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저희 남편이랑 비슷하네요. 저희는 안과인데. 엄마들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엄마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주에서 5년 살다가 작년에 들어왔어요. 거짓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호주에서 살았다는 것, 남편이 그곳에서 개업이로 일했다는 것, 영어는 기본이라는 것,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와,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우리 아이 영어 좀 봐줘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수지는 집에 와서 급히 영어 회화책을 샀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호주 생활, 외국 교육 시스템, 의사 남편 이야기. 그 강남 유치원 있잖아요. 거기 추천서 써줄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친해진 엄마에게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조카가 거기 다녀요. 제가 말해볼게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수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앞에서 수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파트 하나 더 구했어. 낮에 몇 시간. 그래,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돈 더 벌어야지. 실제로는 파트타임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고 백화점에 가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모두 돈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었습니다. 한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카드로 옷을 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브랜드였습니다. 점심값도 그 카드로 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밤마다 걱정했지만 낮에는 웃으며 학부모들과 어울렸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명문 유치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깊은 거짓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금방 올게. 오후 4시 수지는 명문 유치원 상담 약속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추천서를 받아 정식 상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동네 유치원에서 5시에 하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준호 좀 데려와 달라고 해야겠어. 수지는 남편의 남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28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 삼아 준호를 봐주곤 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급한 일이 생겼는데.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상담 시간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상담 30분이면 끝나. 그 사이에 다녀오면 돼.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상담 30분, 왕복 20분.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강남 유치원 상담실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가죽 소파,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수지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준호 어머님, 추천서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남편분이 치과 원장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5년 거주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도시에 계셨나요? 시드니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영어를 할 줄 아나요?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입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담 중이라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어머님이신가요? 저 관악구 소방서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됐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치원 앞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지금 119가 출동했는데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유치원 보건실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수지는 급히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유치원 보건실에는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는 수진을 보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 팔이 골절됐는데 한 달 정도면 나을 거래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왜 제 시간에 안 왔어? 박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애가 다쳤는데 급한 일이 뭐가 있어?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문 유치원 상담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잘 놀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냉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준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깁스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집 가서 밥 먹자. 수진이 대답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고급 세단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심해요.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준호. 수지는 준호를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차가 수진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지는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2미터쯤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의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졌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남자가 수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네, 애는 안 다쳤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남자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제가 병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 형광등, 의료기기 소리.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보였습니다. 저, 누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깊이, 정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가해자입니다. 그 말에 수지는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차를 몰던 사람, 자신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1인실로 해드렸습니다. 강민혁은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한국제약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민혁, 한국제약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상을 하겠습니다. 합의금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회복부터 하세요. 제가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강민혁은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멋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친 사람인데. 수지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거짓 기억 상실로 현재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그녀가 동경하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남편, 아들, 가난했던 생활, 거짓말, 모든 것이. 하지만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시고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기억상실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1시간 뒤 남편 박진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걱정했어. 죄송한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박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박진우는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모른다는데요? 일시적인 기억상실일 수 있습니다. 뇌에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기억이 없는 척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7년 됐어. 아들 준호가 있고 우리 반지하 집에서 살았어. 수진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과 박진우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찍은 사진, 웨딩드레스도 빌린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강민혁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니니까요. 수진은 강민혁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강민혁은 수진의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박진우는 수진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 집에 갈 수 없어요. 수진아, 나 남편이야. 우리 집이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가요? 결국 수진은 임시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보증금을 마련해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서였습니다. 준호는 보고 싶지 않아? 준호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야. 5살짜리.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매일 밤 준호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강민혁은 수진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병원 검진에 동행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희미하게 생각나는 것도 같은데. 수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은 안타까워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강민혁과 수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민혁은 이혼한 지 1년 된 이혼남이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2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박진우와 함께일 때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수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강민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2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혁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사귀어 볼 생각 없으세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결혼했잖아요. 기억도 못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분도 힘들어 보이던데요. 새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아니, 이미 결정은 내렸습니다. 강민혁과 함께라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외제차, 명품 가방,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좋아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은 기뻐했습니다. 2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소식을 듣고 수진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우리 부부야.
준호 엄마라고. 죄송하지만 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새로운 삶? 그 남자 때문이야? 돈 때문이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박진우는 무너졌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6개월 뒤 수진과 강민혁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린 게 아니라 산 드레스였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60평이었습니다. 반지하 3방에 20배 크기였습니다. 수지는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5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수지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우세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의 삶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과 같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성이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강남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와규 스테이크 주세요. 네 팩이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한 팩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했습니다.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네. 수지는 강민혁의 가족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썼지만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설마.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준호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준호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이 덜컥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컸지만 여전히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초코 아이스크림. 박진우와 준호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박진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들이 보였습니다. 2,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에게 비싼 것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시절. 준호야, 맛있니? 응, 아빠도 먹어. 아빠는 괜찮아. 너 다 먹어. 박진우는 아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쇼핑백에서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와규 스테이크 한 팩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어머, 떨어뜨리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서 건넸습니다. 수진이 받는 순간 박진우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준호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야, 잠깐. 박진우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죄송하지만 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그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박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그 명품 가방은 뭐야? 그 비싼 옷은? 다 기억나면서 우리만 모르는 척하는 거잖아. 박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엄마 안 봐? 준호가 수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만하세요. 저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 7년을 같이 산 부부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아이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냐고.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백화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박진우를 제지했습니다. 수지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수지는 뛰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정말 엄마가 맞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강민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많이 보셨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혁에게 오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좀 쉬세요. 저녁은 제가 주문할게요. 고마워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그날 밤 수지는 악몽을 꿨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찾아 헤매는 꿈이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에서 강민혁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준호를 만나야 해.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억상실이라고 거짓말한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수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몰래 준호의 초등학교 앞에 갔습니다. 하교 시간에 맞춰서였습니다. 멀리서 준호를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일 놀러 갈래? 응, 좋아.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컸습니다.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은 무의식 중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여기서 만나면 안 돼. 수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기다려. 준호가 차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준호. 수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준호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준호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미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준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진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엄마예요. 제가 엄마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준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 박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뭐가 잘못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준호를 봤어요.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 갔어요. 그런데 준호가 날 보고 달려왔어요. 그때 차가... 수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준호를 이렇게 만든 거야? 기억난다는 거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박진우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돈 때문에 우릴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 괜찮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박진우가 서명을 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박진우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2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면회는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박진우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상태는요? 아직 의식은 없어. 하지만 곧 깨어날 거래. 수진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막아섰습니다. 들어가지 마. 당신은 이제 남이야. 하지만 난 엄마예요. 준호 엄마라고요. 엄마가 자식을 버려? 엄마가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복도로 걸어왔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병원에 계세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를 봤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내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보, 설명할게요. 수진이 강민혁을 끌고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기억상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전 남편과 아들이 있다는 것, 오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 강민혁은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저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나요?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사고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이요? 저를 선택했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알겠네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요? 1년 반 동안 거짓말한 걸 어떻게 이해해요? 강민혁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을 원망했고 현재 남편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수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다음 날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수지는 박진우 몰래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아파. 알아. 곧 나을 거야. 조금만 참아.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7살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울었어. 매일 울었어. 준호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울었다는 것, 아들이 그걸 봤다는 것. 나가주시겠어요?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준호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수지는 할 수 없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혁을 봤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여보, 다시 생각해줘요. 이미 생각 다 했어요.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강민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것을 잃는구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로비. 수지는 강민혁이 내민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년 반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강민혁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재산 분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강민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보죠. 지금은 정리할 게 많으니까요. 강민혁은 서류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꿈꾸던 삶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는 이틀 안에 비워야 했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고급 그릇들. 하지만 가져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 두고 갈게요. 수지는 강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들은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겼습니다. 입고 나갈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구한 원룸은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강민혁과 살던 60평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수지는 빈 방에 앉았습니다. 짐을 풀 기력도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한강뷰는 이제 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준호 퇴원했어요. 형이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렇구나. 고마워. 형수님, 준호 보고 싶으시죠? 응.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오세요. 형한테 제가 말해볼게요. 며칠 뒤 수지는 예전에 살던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낡았고 계단은 축축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호는 방에 있어. 다리가 아직 불편해서 많이 못 움직여. 수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들이 엄마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빠가 그러래요. 이제 우리 엄마 아니라고.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많이 울었거든요. 알아.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수지는 준호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몸을 피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허공에 떴습니다. 준호야. 이제 가세요. 다리 아파요. 준호는 다시 책을 봤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날 거부해. 당연하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박진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엄마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준호가 정할 일이야. 나 준호 보러 자주 와도 돼? 상관없어.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마. 준호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가 그리웠습니다. 여기서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지는 준호를 보러 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준호가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는 과일을 받으며 존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이 반지하 집에 갔을 때 준호가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불렀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여전히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네 탈래? 엄마가 밀어줄게. 네. 준호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재밌어? 네, 재밌어요. 준호야, 엄마 부르기 힘들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네를 탔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준호가 준비됐을 때 불러줘. 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존댓말을 했지만 수진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세 군데서 일하며 겨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느 날 준호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준호야. 다리 다 나았어. 이제 잘 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수진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이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안 가는 거지? 응, 안 가. 약속해. 약속할게. 수진은 준호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것만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혁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10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푸근한 분이었습니다. 수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밥은 먹고 가요. 남은 반찬 싸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감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은 반찬을 싸간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은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손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1,000원에 4개였습니다. 저렴했지만 준호는 이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준호야. 놀이터에서 준호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준호는 많이 컸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붕어빵 사왔어. 와, 고마워. 준호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놀이공원 갈까? 정말? 진짜 가는 거야? 응. 엄마가 돈 모았어. 수진은 3달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입장료와 식사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와, 좋아. 준호가 뛰며 좋아했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소중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아빠는 일하러 갔어. 요즘 바빠. 박진우는 인쇄소를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준호를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빠한테 잘하고 있지? 응. 나 아빠 말 잘 들어. 착하다. 수지는 준호와 1시간을 놀았습니다.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탔습니다. 명품 가방도 한강뷰 아파트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갈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괜찮을까? 아빠가 오늘 오라고 했어. 정말? 수지는 놀랐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박진우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면과 계란, 김치가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왔어? 응. 초대해줘서 고마워. 준호가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2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좁은 공간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준호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강뷰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수진아.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어.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거. 응. 그리고 준호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도 알아. 수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라면을 먹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건. 알아. 괜찮아. 수지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엄마로서는 인정해. 앞으로 준호 키우는 일 같이 하자. 정말? 응. 준호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박진우의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부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엄마로는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준호 보고 있잖아.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응, 안 울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 세게 하면서 버티고 있어. 힘들지만 괜찮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지는 준호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자 준호는 신이 났습니다. 엄마, 저거 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도 탔습니다. 준호는 계속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점심은 놀이공원 밖 분식집에서 먹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이었습니다. 준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수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높은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수지는 잠든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명품 가방도 외제차도 한강뷰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10평짜리 원룸으로 돌아온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호와 놀이공원에 갔다. 준호가 사랑한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었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큰 집, 비싼 차, 명품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준호가 있다. 그리고 준호의 웃음이 있다. 이것이 진짜 부자구나. 수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지만 별은 똑같이 빛났습니다. 엄마, 잘할게요. 이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수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수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비록 작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놀이터를 지나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준호도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잠깐 나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또 봐. 응, 토요일에 보자. 수지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한강뷰도 명품 가방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수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없지만 이제는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수진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가 감사합니다.